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밤사이에도 뉴욕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시장 상승.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날에도 그랬죠. CPI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내용에 대해서 이 생각보다 근원 CPI가 좀 가파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자리 5자를 계속해서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CPI를 문제 삼으며 연준의 긴축 행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7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고 또 9월에도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동안의 시장의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줬고 항상 하락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됐다면 오늘은 굉장히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기록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면서 국채금리의 하락세도 나타났고요. 시장도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심리의 변화가 나타난 건지 저도 참 하루하루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 뉴욕 증시 방금 전 마감했던 상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합니다. 시장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집중됐었던 빅7 종목들의 상승, 그 때문에 올랐던 S&P 500 지수의 상승이나 나스닥 지수의 상승, 그 후에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비중 조절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관련 이야기도 자세하게 어떠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9%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67%, 나스닥 지수도 0.5%대 상승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제도 또 지난 주말에도 1%대 상승을 이어가더니 밤사이에도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 초반에 등락을 보였는데 지금 75달러 선까지 밤사이에는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대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중국에서 안 좋은 이야기 나왔을 때는 수요를 좀 잡게 하는 수요가 안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다시금 좀 이렇게 조금 더 레벨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부담이 되는데 물론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나게 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이 가운데 뉴욕 증시가 왜 올랐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그 CPI 같은 경우에는 3.1%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원 인플레이션,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적으로 긴축 우려가 더 촉발될 것이다 였는데요.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쪽으로 지금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 아래로 떨어졌고요.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이번 CPI가 이렇게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온다라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루 만에 달라진 건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따가 최일호 상무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죠. 근데 오늘 밤 사이에도 보니까 금융주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좀 좋은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대감을 자꾸만 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블랙록 그리고 이 밖에 펩시코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2분기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좋은 출발을 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섣불리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시장의 해석 때문에 여러분도 방향성 가늠하기가 참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는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었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빅테크 종목들 좀 애플이 쉬어가는 등의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매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연례에서 가장 큰 할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프라임데이에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1% 이상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소폭 오르는데 그쳤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항상 같이 요즘에 붙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어제 밤사이 10%대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 관련해서 미국 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에 인수 중단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추가 감원 소식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는 그런 소식들도 함께 전해지면서 소폭 강세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이 밖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몇 가지 보자면요. 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의 주가가 1.4% 계속해서 그 스레드의 흥행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정말 빠른 가입자 수의 증가. 물론 그 노이즈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와의 노이즈 공방이 벌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달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흥행 소식의 주가의 강세 상승 가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AMD가 1%대 후반 2% 가까이 좀 쉬어갔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0.5% 상승 그리고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도 1%대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7만 전자 회복하면서 7만 1,5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오늘 밤사이에 AMD를 제외한 종목들의 상승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바로 아래 세일즈포스도 주가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상승의 배경이 됐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올랐는데 최고 재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이제 이런 누군가 떠나는데 주가가 오르면은 그 떠나는 분은 굉장히 또 씁쓸한데 어쨌든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보면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죠. 어제도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보도 그 일라이릴리의 이번 연도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거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그로 이제 파생되는 다이어트, 살 빼는 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지금 체중 감량 관련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우울증, 자살 충동에 대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1년 이내에 사용을 다 중단하게 된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FDA 쪽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관련한 모니터링을 권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삭센더를 복용한 소아 125명 가운데서 한 명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관련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일라이릴리의 주가 상승에 좀 제동이 걸렸다라는 것. 이 밖에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 발표 앞둔 가운데 약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머크의 주가도 1%대 하락, 반면 에브비,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강세 속에서 에너지주들도 전반적으로 모두 올랐습니다. 엑스모빌 주가 1%, 쉐브론 1.8%, 코노코필립스도 2.96% 강세를 보였고요. 나이키의 주가 여기 아래 필수 소비재, 임미 소비재 쪽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나이키의 주가도 1.5% 강세를 보였고 홈디포의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이제 여행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부킹홀딩스의 주가도 2% 올랐고요. 자동차 가운데 그동안 상승세, 전기차 쪽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테슬라는 소폭 강세로 돌아섰고 포드와 GM의 주가도 각각 1%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진로우 같은 경우에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 진로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한 30% 이상을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등급으로 상향한 이후에 주가가 9% 넘게 올랐고요. 제트블루 항공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북동부 밸류에이션 우려도 있고 북동부의 아메리칸 항공과의 제휴를 종료하는 판결을 포함해서 최근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매출과 마진 확대를 좀 촉진하는 강력한 모델을 언급을 하면서 매수 등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주가는 6% 가까이 올랐는데요. 또 샤오펑이 배터리 가격을 지속적으로 좀 하락시키면서 이것이 또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금융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들도 몇 가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JP모건 체이스 1.5% 상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제프리스에서 JP모건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 전망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주가는 올랐고요. US 뱅코프의 주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수익 그리고 강력한 실행력이 우수한 실적을 더욱더 촉진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며 주가는 3%대 올랐습니다. 일부 중소형 은행주 빨간불이 보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하락이었고요. 전반적인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밤사이의 분위기는 과연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희로 상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희로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1열에서 상무님이 제가 시황을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시잖아요.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심히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좋았죠. 예, 그리고 제가 체크하지 못한 것들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항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상무님과 함께 상반기 시장의 특징도 보고 최근 새롭게 나온 시장에 시그널들이 있는지 그동안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예. 초반에 확 강하고 주로 따지면요. 후반에는 줄줄줄줄 안 좋다가 또 이번 주에도 초반에 확 강한 모습이 나타나서 또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CPI 발표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최근에 지표들 나오는 거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맨하임 중고차 가격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물가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오늘 밤에 발표될 CPI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월가에서 가장 불리시한 분으로 꼽히고 있는 톰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인터뷰를 보면은 2%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CPI가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촉발된 기대인가요? 갑자기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톱니의 영향인가요? 글쎄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대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시 센티멘트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변화와 변동성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시장의 변동성도 있고 뭔가 조금 변화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방향성 잡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탑10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낮은 수준이 아닌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좀 기록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형주 쏠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상반기만 보면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탑10 종목들의 S&P 500의 탑10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30배 가까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29.3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19.1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490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17.8배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가지고 일각에서는 지금 대형 성장주,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계열을 좀 길게 하면은 9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특히 닷컴 버블 때 한 40배 이상까지도 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뭐 지금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종목들의 양극화, 차별화가 좀 심한 편이기는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근데 성과는 어쨌든 그쪽으로 투자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예. 굉장히 극단적으로 좋게 나타났죠. 예. 상반기에는. 압도적으로 좋게 나타나는데요. 보시면은 그 스타일별로 해가지고 그 사이즈별로 그 소형, 중형, 대형, 그리고 가치, 균형, 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단에 있는 대형 성장주의 상반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29%를 기록을 했고요. 극단에 있는 소형 가치주는 2.5%. 그래서 사이즈별로 보면 여전히 대형주가 좋고, 그리고 성장주가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형 성장에 있는 영역의 주식들이 연평균으로 15.7% 올랐고요. 네. 나머지 그 소형 가치에 있는 것들이 7.3% 정도 올라서 2배 이상의 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올해도 그렇지만 아주 긴 시계를 봤을 때 저는 미국 시장에서 대형주이면서 성장주인 것들이 그 대척점에 있는 가치주이면서 중소형주인 것들의 성과를 능가할 거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럼 뭘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JP 모건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이드 투 더 마켓. 예. 분기별로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 분기 이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러셀 2000 하면은 중소형주를 그 중심의 지수잖아요. 이 중소형주 중심의 지수의 그 기업들, 이 기업들의 EPS를 계속 분기마다 추적을 해보니까 적자 기업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45.5%의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데, 라지캡,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9.2배인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2.4배에 불과해요. 저 비율이 높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돈을 잘 벌고 건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대형주 영역에 있는 것들은 그 히스토리컬 에버리지,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 대비해서 또 지금 상당히 그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뛰어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포밍하시고 뭐지? 왜 그런 거지? 다른 빅테크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는 작은 중소형 종목들로 가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짧게 보면 물론 그런 거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나 그런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군요. 어쨌든 아까 그 러셀 2000 종목 중에서 한 45.5%가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적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그 대형 성장주 위주의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갭이 너무 커서 너무 그 안 오른 종목들로 수급이 약간 쏠리면서 그럼 잠깐의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중장기적으로 대형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100이나 S&P 500 이런 그 주식
이런 지수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키맞추기가 나타나고 있고 수급의 쏠림이 한쪽으로 집중됐다가 조금 약간 퍼지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좀 많이 변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면은 좀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나 심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5월 달에 제가 나와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S&P 500 선물에 투기적 순 포지션, 그러니까 투기적 거래자들이 어떤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그 0 밑으로 가 있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숏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숏 베팅을 했다가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숏을 어느 정도 커버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아직까지도 이 숏 영역에 있는 투기적 거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여전히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MF도 이렇게 그 추이를 계속 보는데 지금 MF 잔고가 역사적 최고입니다. 그 수치가 지금 5.4 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근데 S&P 500하고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자는 거는 지수가 안 좋을 때 MMF라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2000년 닷컴 버블 때 보시면은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MMF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 MMF로 올랐다 그 MF로 몰렸다가 지수가 좀 오르니까 MF에서 다시 증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증시는 많이 좀 괜찮은 편인데 어딘지 모르게 투자자들이 보수적 스탠스, 경계 모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MF 잔고가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쌓여 있다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MF 잔고가 언제든지 위험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의 임계점, 그러니까 오버슈팅 국면이나 또는 실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추세 상승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 MMF가 증시의 매력을 느껴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월가에서는 긍정 낙관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경기 침체도 올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 너무 힘든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고 했고 그 일부 종목들의 쏠린 시장에 대해서도 건강하지 못한 시장의 상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뭔가 불안함을 타고 계속해서 올랐단 말이죠. 하반기에 그 월가의 전략가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좋은 이야기와 안 좋은 이야기에 혼재된 속에서 우리 상무님께서는 어떤 쪽을 좀 많이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월가의 전문가들의 올해 말 지수 전망치를 좀 가져왔어요. 올해 말? 예, 올해 말에 어느 정도 500? 지수를 전망하고 있는지를 가져왔는데 블룸버그에서 6월 16일 기준으로 월가 전문가들의 2023년 말 지수 전망치를 이렇게 집계해 놨는데 여전히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돌아서면서 일부 지수 전망치를 좀 올린 하우스들도 있죠. 있고 여전히 비관론을 고수하는 모건 스탠리 같은 데도 있긴 하지만 마이클 윌슨 같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전체적인 분위기, 평균적인 분위기는 올해 말 지수 전망이 4,104포인트예요. 지금이 4,400 위에 있는. 지금보다 한 7, 8%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평균적으로 이 지수 전망치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디안 값이 4,150이고요. 가장 안 좋게 보는 분이 3,225. 가장 좋게 보는 분이 아까 탐리. 근데 4,750인데 얼마 전에 이분이 또 지수 전망치를 올렸죠. 4,825까지. 그래서 4,825 가면 히스토리컬 하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평균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역시 약간 좀 경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정도고 아까 봤듯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옳은 상황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경계감을 우리가 하반기에 또 가질 만한 한 가지 이슈가 또 생겼어요. 예. 그동안에 상반기에 시장 굉장히 이끌었었던 몇몇 종목들이 너무나 그 지수 내에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 나스닥에서 이 지수에 내에 있는 종목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는 나스닥 100이고요. 네. 지난 7일 날 나스닥 거래소에서 이런 공시를 냈는데 7월 24일부터 스페셜 리밸런스 특별 재조정이 적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빅테크들로 인해서 지수 내 그 빅테크들 종목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커진 거는 뭐 4.5% 6% 뭐 되는 것도 있고 10%가 넘는 것들도 있는데 4.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의 합이 48%를 넘으면 이를 40%로 낮춘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인덱스의 메소달러지라고 해가지고 지수 구성 방법론에 그게 있고요. 이게 나스닥 100의 지수 구성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100 지수 내에서 그럼 4.5%의 비중을 초과하는 종목은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한 7개 종목이에요. 그럼 이 7개 종목이 48%가 지금 넘고 정확하게 이제 51%인데 51%에 달하기 때문에 이걸 40%로 맞추려면 한 11% 정도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기에 종목에 그 추가나 제외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팔고 밑에 이제 종목들을 사는 그런 그 액션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에서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7월 24일 이 지수 조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약간 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규모가 한 320빌리언 정도 된다고 그래요. 320빌리언. 예, 320빌리언이면 한 400조 내외 뭐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네. 커 보이는데 사실은 그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은 거죠. 작은 거죠. 큰 게 아니다. 미국 시장, 미국 주식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한 40트릴리언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320빌리언이 나스닥 100을 추정하고 이 가운데서 조그만 리밸런싱 정도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리밸런싱이 다른 펀드들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빅테크들이 수급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뭐 예상을 하고 다른 데들도 이런 이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팔았다가 뭐 싸지면 산다든가 뭐 이런 그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하긴 한데 그러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매도 금액 자체가 다 합치면 한 40빌리언 정도 된다고 그래요. NH투자증권 추정이고요. 그래서 변경 기준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4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발표된 이후 다음 주부터는 이 빅테크들의 어떤 변동성이 약간 좀 확대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그 빅테크 종목들이 어느 정도로 비중이 변화가 되는지 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볼까요? 표를 보시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비중으로 나스닥 100에서 12.8%, 12.5%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제일 비중이 클 것 같잖아요. 지수 중에서 지수 비중으로 보면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스닥 100에서 뭐 특별한
그 방법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유동주식 비중 있잖아요. 유동주식 비중.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 그 지수내 비중을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동주식 비중이라고 하면은 왜 대주주 물량 이런 것들 네.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빼놓고 그 유동주식 비중을 감안한 시총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나스닥 100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밸런싱 후에 비중이 변화가 생긴다면 한 2% 내외, 1% 내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상위 종목들이 이 정도 매도가 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지수를 정확히 추종하는 펀드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종목들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아까 매도 금액으로 한 40빌리언 정도 네. 팔고 사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밑에 있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다음 주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 사실 예. 이 비중 조절한다고 해서 예. 아무 종목이나 뭐 이렇게 균일하게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금액들이 들어갈 만한 좀 실적이 괜찮은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단기적인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 이전에 아까 14일 날 나스닥에서 그 어느 정도로 비중이 변화될지를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비중 변화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 14일 날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더 많이 사고 어떤 종목을 더 많이 팔게 될지는 그때 나타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수급까지 굉장히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면은 아마 다음 주에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일부 종목이 상승이 나타난 건 그냥 뭐 허무맹랑한 상승은 아니었잖아요. 실적이 담보된 기업이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AI라는 새로운 테마가 생성이 돼서 만들어진 건데 그럼 이들 기업들이 단기적인 수급에 좀 부침이 있더라도 여전히 좀 뭔가 기대될 부분들이 있을지 실적을 좀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비중 축소 대상 종목들 주요 종목들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대체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YOY EPS 증가율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 형성돼 있는 컨센 자체는 대체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EPS 증가율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테슬라만 유일하게 좀 이 리밸런싱 대상 종목에서 EPS 증가율이 떨어지는 그런 걸로 지금 추정이 돼 있는데 이 테슬라는 뭐 판매대수 발표나 실적 발표를 보시지만은 항상 이제 위로나 아래로나 서프라이즈 나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추정치가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향후 이제 신차 판매라든지 판매 대수라든지 신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체로 그 빅테크들의 올해 실적들은 무난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지만 그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수급 때문에 과도하게 빠지는 이 빅테크 종목들이 있다면 저가 매수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한번 서머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3년 상반기는 대형주 쏠림이 지속되면서 그 대형주의 지수내 비중하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수익성하고 건전성이 양호한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기인해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고 투자자들이 여지까지
아직까지 경계감이 많고 유동성은 좀 풍부해서 주가 하락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나스닥 100의 특별 리밸런싱이 요즘 이슈로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빅테크가 좀 쉬어갈 수는 있겠다. 네. 그렇지만 해당 금액이 시총 대비 미미해서 단기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단기 조정 시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긍정적 접근도 유효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머리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관련한 뭔가 리밸런싱이 있다라고 해도 기대할 만한 종목들은 이 부침을 딛고 그리고 굉장히 또 그 규모도 미미하기 때문에 보니까 채팅창에 얼마 전에 추매하셨다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